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미래 소식들을 묶어서 전달드리고 있죠. 이번 달 소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 가득가득 담아놨습니다. 자, 먼저 미래형 자동차 구경부터 한번 하시죠. 자, 이건 테슬라의 라이벌 자동차라고 불리는 루시드 에어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중앙에 저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있고, 야, 시야가 저렇게 탁 트여 있네요. 전면 유리가 저렇게 커요.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와 운전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동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렇게 쓸어 내려가지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뒷좌석이 45도로 젖혀진다고 해요. 하늘에 유리도 뻥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자동차 각종 센서들이 달려있고, 특히나 라이다, 테슬라에 없는 라이다가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내부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렇게 타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다양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인데요. 1회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주행거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만 충전하더라도 48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충전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희한하게 라이다까지 달아두고, 그 비싼 장비까지 달아두고는 얘네들이 레벨 2 자율주행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 한국에서 출시되는 현대자동차, 거기에도 탑재되는 주행 보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꽤나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벨 3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없는 라이다까지 갖춰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다 갖춰뒀어요. 앞으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얘네들도 테슬라처럼 향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죠. 자, 아무래도 부품값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라이다까지 탑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1억 원 이상입니다. 1, 2억 정도 할 것 같고요. 내년 2분기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은 혼다 E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전기 자동차예요. 자, 디자인 자체가 일단 일본스럽죠. 그리고 내부의 특징이 5개의 디스플레이가 일렬로 저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AI가 저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상당히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쓰고 있고, 또 후면 미러 같은 경우에도 광각으로 볼 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참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 자동차 소형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4m 길이밖에 안 되고, 그래도 뒷좌석에까지 사람이 탈 수 있어서 4인승이기는 하다고 해요. 근데 안습이 1회 충전으로 300km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을 일단 줄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비싸다고 해야 되나? 5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올해 10월 말에 일본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동차가 취향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에는 전기 자동차 말고 벤츠 신형 자동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세대 S클래스가 외관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지문인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에 맞춰서 딱 저렇게 세팅이 된다라고 하고요. 제스처를 통해서 선루프를 저렇게 열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는 저렇게 크고 뒷좌석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을 쓸어가지고 뒷좌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저거 특이하더라고요. 중앙에 휴대용 태블릿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팅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렇게 위기 상황마다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돼가지고 단순히 그냥 분위기 전환용만은 아니더라. 저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자동차 역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저런 센서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기능이 된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물론 이건 전기 자동차가 아니니까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 약 1억 원 이상부터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올해 12월에 독일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탈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전기 자동차 주행거리 자꾸 늘어나요. 예전에 코나를 사셨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 니로 그런 거 사셨던 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차 안에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꾸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 음성 인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량 제어, 뭐 에어컨 온도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을 음성으로 하는 건 이제 뭐 기본 옵션이죠. 그리고 벤치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단순히 빛만 내는 게 아니라 뭐 음악 소리라든지 위험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는 이런 재미난 기능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릴 이 세 가지 신차 중에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미래형 자동차는 무엇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배터리 4680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커진, 그리고 에너지는 5배, 파워는 6배, 주행거리가 16% 증가된 배터리를 앞으로 생산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제일 중점이 됐던 발표회였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3년 후에 약 3천만 원이 안 되는 테슬라를 이제 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 자동차의 비용을 차지하는 큰 부분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 이렇게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쭉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 가격에 나오면은 지금 모델 3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보조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전기자동차.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자동차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 물론 뭐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배터리 회사들이 무작정 가격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서로 경쟁하면서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했죠. 약 한 달 뒤쯤, 한 달 안에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를 공개하겠다는 건데 자율주행 기능이 또 한 번 향상이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건 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전기자동차 구매 최적기는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아무튼 지금 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또 이런 관종들이 이상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테슬라 주행 중에 술 파티를 연 영상이 틱톡 플랫폼에 올라온 거예요. 남자 3명이 저렇게 운전석은 비워두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가 저렇게 둥글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를 듣고 있는지 저 남자 셋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마디로 관종짓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마 찍어서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까지 펼쳐졌다라는 점. 자, 그래도 테슬라를 홍보하는 데는 꽤나 효과가 있었을 것 같죠. 자, 다음은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특히나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번째 버전이 드디어 출시가 되는데요. 전작보다 50% 해상도는 높아졌고요. 10% 정도 무게는 가벼워졌고 또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프로세서 칩을 탑재해서 성능은 또 좋아졌다라고 해요. 자, 가격이 64GB가 4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56GB는 55만 원. 그리고 10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한국에도 배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하시면 10월 중에 이걸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특이한 기능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번에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하는 사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공개를 했어요. 저렇게 모니터 여러 개를 띄워두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내 공간이 또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로지텍 키보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키보드를 저렇게 구현하고 실제 타이핑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기능 역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세상이 저렇게 보인다라는 점도 특이하고 그 보이는 거는 이제 조절해서 또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메신저로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오큘러스 인피니트 오피스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무직 분들이 모니터 2-3개를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는 약 40만 원이면은 모니터를 여러 대 두고 일할 수 있다 보니까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공개된 영상의 댓글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생산적인 대신 팔이 아플 것 같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마이너리티 리프트 보면 막 이렇게 손짓으로 뭔가를 제어하는데 그렇게 하면 팔 아파서 오래 일 못해요. 우리들한테는 기적적인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라는 아주 편리한 기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키보드까지는 연동이 되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마우스까지 연동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AR 글래스에 대한 아주 살짝 내용 공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레이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짜 안경 같은 정말로 자연스러운 AR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만 했어요.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해서 연구용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었는데 저거는 뭐 AR 글래스도 아니고 앞에 일단 카메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도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세상을 보는데 안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움직임, 눈알 움직임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안경을 만들었다라고까지만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 저 홀로렌즈라든지 매직리프만 하더라도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빛을 쏴가지고 앞에 상을 맺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 자체를 좀 어둡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시야각도 아직까지 저 비싼 제품도 좁거든요. 자, 이런 제품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정말로 안경 같은 제품에 어디까지 기능이 구현이 될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수치들, 자료들, 데이터만 보여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페이스북은 이 리얼리티 랩스라고 해가지고 AR, VR을 연구하는 곳을 이렇게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VR 헤드셋, AR 안경이 과연 대중화될 수 있을지 지금 살펴보시면은 VR 쪽으로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곳이 페이스북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안 하거든요. 삼성도 이제 기어 VR 안 하죠. 구글도 뭐 휴대용 그 헤드셋 같은 거 사업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 2 주문했다가 취소했어요. 이번엔 한번 사볼까라고 했다가 구매를 하고 나서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심지어 게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홀로렌즈2가 벤츠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에 또 활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전역의 383개 대리점에 홀로렌즈를 다 보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딜러한테 저 자동차를 갖다 주면 고장났다고 갖다 주면은 전문가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그 자동차를 저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전문가가 자료를 띄워줘가지고 저기 딜러가 간단한 수리 정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게 미래적인 생활과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은 앞으로는 AR 글래스가 원격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 인력을 원격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명령해가지고 원격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러면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비전문가가 깃잡 형태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전문가는 그냥 헤드쿼터에서 지시만 내리는 거고 뭐 세상에 흩어져 있는 뭐 비전문가 깃잡들이 이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수리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 의료 영역, 교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다양한 비전문가 깃잡 형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기까지는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소식은 엔비디아에서 RTX를 이용한 방송 시스템 브로드캐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저렇게 드라이기 소리가 크게 나다가도 RTX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가 딱 꺼지는 거예요. 드라이어 잡음 소리가. 지금 키보드 소리가 나다가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 소리가 갑자기 안 나요. 그리고 뒷 배경을 흐리게 해준다든지 크로마키 없이 다양한 배경을 혼합하게 해주는 기능 역시 있다라고 하고요. 자, 저걸 이용해서 이제 게임 방송이라든지 1인 방송 같은 것들도 크로마키 없이 가능할 것이다. AI가 뒷배경만 날려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개가 된 것이 자동 프레임 기능이에요. 그래서 AI가 머리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중앙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앱을 개발한 겁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줌, 요즘 원격 회의에서도 쓰는 줌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 RTX GPU 카드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다 다운로드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9월 말에나 이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24일에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은 앞으로 AI가 이제 깨작깨작 조금씩 뭔가 유용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 방송 제작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미 줌에서도 가상으로 배경 날려주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얼마나 좋아질까요? 자, 다음 소식은 아마존에서 구독형 피트니스 서비스 헤일로를 공개했습니다. 자, 먼저 저 간단한 피트니스 밴드를 구매하셔야 되는 건데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기능은 다 달려 있고요. 운동 기록을 기록한다든지 그리고 수면 패턴 기록은 당연히 되고요. 좀 특이한 점은 저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두게 되면은 내 그 몸 체형을 3D 모델링으로 저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인바디 대신에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기능, 내 목소리에서 감정을 분석해가지고 언제는 화가 났고 언제는 지루했고 언제는 걱정된 목소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내 감정까지 피트니스 서비스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저 밴드 가격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약 12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좀 싸진 거죠. 근데 월 구독요금이 있어요.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5,000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그 밴드 구매하시게 되면 6개월은 무료라고 하니까요. 한번 써보고 별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구독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기계는 방수, 가속도계, 온도 센서, 심박수 모니터, 그리고 마이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수명은 최대 7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제품 그리고 피트니스, 구독형 피트니스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애플 역시도 구독형 홈트 서비스 피트니스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자, 다양한 피트니스 컨텐츠를 스타 트레이너들을 고용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애플 TV라든지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재미난 점은 여러분들이 손목에 차시는 애플 워치를 이용해가지고 내 심박수라든지 칼로리 계산이 TV라든지 저 홈트 컨텐츠에 띄워주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그 컨텐츠를 보면서 내 신체 상태까지 볼 수 있게끔 연동이 된다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애플 뮤직까지 신나는 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콘텐츠 세계를 계속해서 묶고 확장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 구독 요금이 이거는 12,000원 정도로 아까 아마존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근데 1년 단위로 하면은 약 1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애플워치 기존 사용자들은 1개월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고요. 새로 사시는 분들은 3개월 무료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ICT 구독형 홈 트레이닝 서비스 특징은 뭐냐? 일단 필요한 장치는 미리 갖추어 두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고객 경험들을 관리하게 해준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일단 사두게 되면은 그게 계속 연동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고 컨텐츠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음 달엔 뭔가 좀 더 좋은 게 되겠지, 다음 달엔 또 뭐가 생기겠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이 이런 구독형 피트니스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펠로톤이라든지 토널이라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구독형으로 가고 있어가지고요.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대세인 것 같아요. 과연 구독형 피트니스 서비스 돈값을 할지.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은 동네마다 저렴한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게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과거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구독형 서비스가 Z세대들한테도 먹힐 것인가?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Z세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진행이 된 거고,
1997년부터 2012년 미국 출생자 대상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자, 이게 1위부터 25위까지, 50위까지 있는데 위에 상위만 잘라놨고요. 저 파란색은 뭐냐면은 전체 세대와 겹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절반가량은 전체 세대들과 겹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사실 50위까지 하면은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음식 브랜드들이 Z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라는 점. 그럼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할 만하죠? 또 재미있는 특징을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둔 곳들, 이런 브랜드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콘텐츠형 브랜드들이에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닌텐도, 스포티파이, 이런 스트리밍, 구독형 콘텐츠 브랜드가 이 지금 Z세대들,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ICT 기업들이에요.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그대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이런 세대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품인가 콘텐츠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제품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 계속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던 경험의 시대가 Z세대들의 좋아하는 이런 브랜드에도 아주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걸 잘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강세라는 점,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의 약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 자, 뭐 특기할 건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 기획재정부의 보고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2015년에 최초로 실행이 돼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 새로 나온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현상 유지 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2060년까지 894만 명이 줄어든다. 전체 인구가. 그리고 뭔가 대응을 제대로 해가게 된다면은 386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거니까 어쨌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산 인구라고 해가지고 15세에서 64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인구가 아무 짓도 안 했을 때는 1678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면 뭐 서울 인구를 완전히 넘어서는 숫자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1403만 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10년 동안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341만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거의 부산 인구 그리고 인천 인구가 다 각각 300만 명이거든요. 광역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들의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무대책으로 현상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2045년에 그 GDP 대비 채무 비율이 99%까지 올라가서 최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인구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5세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들이 이제 슬슬 나이가 드시면서 기대 수명 80세에 넘기시고 그러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채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GDP 채무 비율이 조금씩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건데 재미난 건 이게 있었어요. 만약에 인구 대응을 해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된다. 아이들이 잘 태어나기 시작했다.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채무 비율이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왜 이렇게 적어놨냐,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지 적어놨냐면은 많이 태어나는 대신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 비율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식으로 갔을 때는 채무 비율이 64%인데 인구 대응을 했을 때는 거의 80%까지 간다. 이 점은 제가 몰랐네요. 자, 근데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 수치만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왔던 게 또 요게 있어요. 국민연금, 사학연금이 언제 고갈되느냐, 적자 전환이 언제 되느냐. 사학연금 같은 경우 선생님들 그런 교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9년 사학연금이 적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2041년에 지금대로 가면은 적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대처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적자로 전환되는 그 기간이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보다 거의 9년 정도가 늘어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꼴랑 2년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낼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적자가 난다 그 얘기를 한 대신에 GDP 대비 수지 포인트를 드러냈는데 계속해서 포인트, 수지가 나빠지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2046년부터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 연금은 군인 수는 유지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인 수를 유지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지 구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성장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수익 기반도 확충을 해야 되고 지출도 이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사회연금 보험도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만 적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돈 벌 곳은 적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9월 달에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 소식을 마무리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차박들이 인기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KBS 기사인데 솔로 캠핑, 차박이 인기다. 그래서 캠핑카를 개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온열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개조하는 곳들이 이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근데 불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도킹 텐트라고 해가지고 차에 연결해서 텐트처럼 칠 수 있는 거 아니면 차양막 이런 것들 하는 곳들도 장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조할 때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또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국내에서 출시되는 이런 전기 자동차들 있잖아요. 전기 콘센트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의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차박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차박을 안 하시더라도 뭐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다양한 전기기기들을 이제 차에 이렇게 콘센트로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에는. 또 전기자동차의 좋은 점이 내년부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스케이트 플랫폼 형태예요. 그래서 평평하다 보니까 내부 공간 자체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박을 할 때도 더 공간이 넓어서 좋을 것이라는 현대자동차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박 인기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나올 우리나라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들 이용하신다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으니까요. 내 자동차를 개조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 전기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아주 재미난 기기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 앞에 서게 되면은 사람의 온도를 체크하고 바로바로 정상이다라고 인증을 하는 스티커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살짝 끝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떼는데도 편리하고 기기에 다른 사람 손이 묻지 않으니까 또 감염에 대한 위험도 줄어드는 거고 자, 저렇게 몇 시에 들어왔다라는 표시도 되어 있고요. 온도가 높은 사람은 저렇게 거부가 되어가지고 스티커가 발급이 안 되고 저 제품의 또 다른 좋은 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온도를 파악하자마자 바로바로 스티커가 나오다 보니까 기다림 없이 사람들이 저런 것을 붙이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곳곳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뷔페형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일본 제품인데 제품 가격은 500만 원 비싸요. 근데 스티커가 11,000장 정도 같이 온다고 하고요.
렌탈 요금도 있더라고요. 월 30만 원이고 그렇게 되면 라벨 스티커가 2,200장씩 이제 매달 오는 것 같습니다. 9월 7일부터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목걸이가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범프라는 목걸이고요. 저걸 달고 다니게 되면은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저렇게 조명이 반짝이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2m 이상 있을 때는 파란색, 1m 이상 가까이 왔을 때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빛나면서 삑삑삑삑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거리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기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공간을 계획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알아보니까 RF 무선 통신이랑 비컨 통신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9월에 있었던 아주 재미난 미래 소식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런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을 묶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